한때 도시계획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컨설턴트였던 윤도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의 30층 빌딩에 자리한 명문 컨설팅 회사 어반플래닝의 최연소 이사였고,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성공작이었다. 청담동 복합상업시설, 잠실 주거단지, 재건축, 판교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까지 그가 관여한 프로젝트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 업계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 2022년 가을, 윤도현은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동료들에게 인수인계한 뒤 회사를 떠났다. 사직서 한 장만 남기고 말이다.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했지만 도현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바꾸고 거주지도 옮겨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3년 10월, 윤도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형 복합문화센터 파크스퀘어의 야간 시설관리 보조원으로서였다. 파크스퀘어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로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홀, 쇼핑몰, 레스토랑가가 모두 들어서 있는 서울 서부권의 랜드마크였다. 하루 평균 2만 명이 드나드는 이곳에서 도현의 역할은 보잘것없어 보였다. 첫 출근 날, 도현은 지하 2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팀장 서강필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서강필은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학력은 고졸이었다. 그는 대학 출신의 새 직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특히 도현처럼 말수가 적고 어딘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은 더욱 경계했다. 윤도현 씨죠.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36이네요. 이 일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서강필의 질문은 탐문에 가까웠다. 여러 일을 했습니다. 도현의 대답은 짧았다. 여러 일이라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팀워크가 중요한 곳이거든요. 서로 잘 알아야 일도 수월하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강필의 얼굴이 굳었다. 신입 주제에 건방지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습니까?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윤 씨. 여기서는 경험이 전부입니다.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노하우 말이에요. 내가 뭘 알겠냐는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서강필은 말끝을 흐리며 도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작업복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일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일단 김 대리한테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세요. 우리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체의 모든 설비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전기, 급배수, 냉난방, 소방, 승강기, 방송 설비까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천 명의 이용객에게 피해가 가죠.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야죠. 아, 그리고 윤 씨. 여기는 24시간 돌아가는 곳입니다. 낮에는 관람객들 때문에 못하는 일들을 밤에 해야 하거든요. 야간 근무가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서강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럼 김 대리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분이 오면 기본 업무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김대리는 40대 초반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도현보다 먼저 출근해 준비를 마친 그는 도현을 보자 반가워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윤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수는 도현에게 파크스퀘어의 구조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각 층의 용도와 주요 설비의 위치, 그리고 야간 관리 업무의 특성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줬다. 우리 야간팀은 총 5명입니다. 팀장님과 저, 그리고 윤 씨까지 해서 3명이 관리 업무를 맡고 나머지 2분은 청소와 보안 순찰을 담당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우리 시간이죠. 도현은 김민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메모했다. 참 성실하시네요. 김민수가 감탄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메모하는 걸 귀찮아하는데 저는 젊지 않습니다. 도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에이, 36이면 아직 젊죠.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김민수는 도현을 데리고 건물 전체를 돌며 주요 설비들을 보여줬다. 지하 기계실의 거대한 냉난방 장비들, 각 층에 설치된 배전반들, 옥상에 급수 탱크와 통신 안테나까지. 도현은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노력했다. 첫 주 동안 도현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했다. 각 층을 돌며 전등과 에어컨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고 화장실 청소용품을 보충하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이었다. 허드렛일이었지만 도현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윤 씨, 15층 VIP룸 쪽 복도 전등이 깜빡거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강필의 지시였다. 네, 알겠습니다. 도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VIP룸이 있는 복도의 전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몇 개가 불안정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는 관리실에서 받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해 형광등을 교체했다. 하지만 문제는 형광등이 아니었다. 안전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다시 관리실로 내려온 도현은 김민수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안전기 문제 같습니다. 형광등을 교체해도 계속 깜빡거려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 전기업체에 연락해야겠네. 고생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는 금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도시계획 컨설턴트 시절 그는 건물의 전기 설비는 물론 구조, 기계, 소방 분야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보조원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현은 본격적으로 설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관리실에 쌓여있는 각종 도면과 매뉴얼, 인수인계 자료들을 하나씩 복사해서 노트에 정리했다. 밤 근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건물의 모든 시설에 대해 공부했다.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네. 김민수가 서강필에게 말했다. 설비 자료들을 그렇게 꼼꼼히 보는 사람은 처음 봐요. 서강필은 콧방귀를 뀌었다. 지금은 그러겠지.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도망갈 걸. 하지만 도현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지하 2층 기계실의 냉각수 순환 펌프가 평소보다 소음이 큰 것 같은데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가요? 저는 별로 못 느꼈는데.
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그리고 3층 동쪽 화장실 급수 압력이 다른 곳보다 약한 것 같아요. 혹시 배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김민수는 도현의 세심함에 놀랐다. 자신도 몇 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도현의 노트는 파크스퀘어의 모든 설비 정보로 가득 찼다. 각 층별 전기 용량과 배선도, 급배수관 경로, 냉난방 덕트 배치, 소방 설비 위치와 점검 주기까지. 심지어 건물의 구조도면까지 손으로 그려가며 정리했다. 이 친구, 뭔가 달라. 김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보통 신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지하 1층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다. 쇼핑몰과 레스토랑가가 있는 층이라 비상등만으로는 부족했다. 서강필은 당황했고 김민수도 어쩔 줄 몰랐다. 전기업체에 연락해야겠어. 서강필이 말했다. 지금 새벽 2시인데 올 사람이 있을까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때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내가 뭘 본다고? 서강필이 비웃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도현은 지하 2층 전기실로 내려가 배전반을 확인했다. 한 달 동안 공부한 지식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지하 1층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 차단기를 찾아내고 차근차근 개통을 추적해 나갔다. 20분 후 지하 1층의 불이 다시 켜졌다. 도현이 관리실로 돌아왔을 때 서강필과 김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했어요? 김민수가 물었다. 차단기 하나가 열화로 인해 트립된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우회 개통으로 전환해 뒀는데 내일 전기업체에서 정식으로 점검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강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도현을 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도현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파크스퀘어의 모든 구석구석을 지켰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노트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마치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듯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윤도현이라는 남자는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파크스퀘어에서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면서 윤도현은 건물 곳곳에 스며든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한 위화감이었다. 베테랑 컨설턴트였던 그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야간 순찰을 돌며 도현은 평소보다 세심하게 건물 내부를 관찰했다. 15층짜리 거대한 복합문화센터의 모든 구석을 다 알기에는 2달이라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는 이미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전기 사용량이었다. 도현은 매일 밤 각 층의 전력 계량기를 점검하며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건물 관리의 기본 중 하나는 에너지 효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고 그의 꼼꼼한 성격상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문제는 지하 3층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창고와 기계실로만 사용되는 2층의 전력 사용량이 다른 층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단순한 창고 공간치고는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도현은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봤다. 지하 3층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은 약 15,000쿠였다. 이는 지상 5층 전체 사무 공간의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창고에 설치된 조명과 환풍기 정도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였다. 도현은 휴대폰 카메라로 계량기를 촬영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도록 신경 써서 찍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다. 며칠 후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폐기물 반출 기록이었다. 도현은 관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던 중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매달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파크스퀘어에서 반출되고 있었는데 그 종류와 양이 일반적인 복합문화시설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랐다. 산업 폐기물, 도현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영수증에는 특수 플라스틱 폐기물, 화학 용매 찌꺼기, 금속 스크랩 등의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종류의 폐기물은 일반적인 문화시설에서는 나올 이유가 없었다. 공연장과 전시장, 쇼핑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수했다. 도현은 이 영수증들도 모두 촬영했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일정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일반적으로 폐기물 수거는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적고 소음 문제도 덜한 새벽에 굳이 폐기물을 반출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야간 할증료가 붙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세 번째 발견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정체불명의 외부 인력들이었다. 도현은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파크스퀘어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밤 11시경 들어와서 새벽 6시에 나간다. 보안업체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그 외에 간헐적으로 시설 점검을 위한 외부 업체 직원들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경 도현이 14층 전시장 점검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지나다가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조심해서 옮겨. 그거 깨지면 우리가 다 죽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기서 처리하는 게 맞나요? 닥치고 일만 해. 내가 알 필요 없어. 도현은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통로에서 4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운반하고 있었다. 상자들에는 위험 표시가 붙어 있었고 남자들은 모두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지하 3층에서 그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방호복까지 입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다면 사전에 관리팀에 통보가 있어야 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했다.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다. 남자들은 약 30분간 작업을 계속했다. 상자들을 지하 3층 깊숙한 곳으로 옮긴 후 나와서 다시 트럭에서 새로운 상자들을 가져왔다. 총 3차례에 걸쳐 12개의 상자를 운반했다. 작업이 끝난 후 남자들은 트럭에 탄 채 조용히 사라졌다. 도현은 그들의 차량 번호까지 촬영했다. 다음 날
도현은 지하 3층을 자세히 살펴봤다. 공식적으로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었지만 시설 관리 업무상 들어갈 수는 있었다. 지하 3층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였다. 기계실과 창고로 나뉘어 있었는데 창고 부분이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몇 개 방의 문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자식 도어록? 일반 창고에 전자식 도어록을 설치할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출입카드가 아닌 비밀번호 방식이었다. 도현은 그 문들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니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끌고 다닌 흔적이 있었다. 바퀴 자국과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예산 관련이었다. 관리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다가 도현은 파크스퀘어의 유지보수 예산 내역을 보게 되었다. 공개된 자료는 아니었지만 서강필 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것을 우연히 본 것이었다. 문제는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었다. 특히 지하층 관련 비용이 다른 층에 비해 2에 3배 높았다. 전기 공사비, 환기시설 개보수비, 특수 폐기물 처리비 등의 항목들이 매월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계산해봤다. 일반적인 복합문화시설의 유지보수 비용과 비교하면 파크스퀘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고 있었다. 뭔가 숨겨진 시설이나 용도가 있는 게 아닐까. 도현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가능성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파크스퀘어가 단순한 복합문화센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의심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평소처럼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강필 팀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윤 씨, 뭐 하고 있어요? 전력 사용량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하 3층 사용량이... 윤 씨, 서강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 해요. 보이는 것만 봐야 하고 들리는 것만 들어야 해요. 괜히 이것저것 캐묻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도현은 서강필의 눈빛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읽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서강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윤 씨, 요즘 이상하게 이것저것 기록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계량기도 사진 찍고 서류도 복사하고. 그런 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 파악을 위해서. 업무 파악은 이미 충분히 했을 거예요. 2달이면 충분하죠. 이제는 시키는 일만 하세요.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서강필의 경고는 분명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할 수 없었다. 컨설턴트로서의 본능이 그를 자극하고 있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것을 밝혀내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도현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서강필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은밀히 조사를 계속했다. 그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지하 3층 주변을 더 자세히 탐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지하 3층 창고 중 하나에서 희미한 화학 냄새가 나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틈새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24시간 내내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화학 실험실인가? 도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불법 제약 공장, 화학물질 저장소, 혹은 더 위험한 시설일 수도 있었다. 그는 환풍기 덕트를 따라가며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봤다. 덕트는 지하 3층을 관통해 건물 외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는 지점에 특수한 필터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활성탄 필터. 활성탄 필터는 일반적으로 유해가스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단순한 환기용으로는 과도한 장비였다. 도현은 이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수첩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었다. 날짜, 시간, 위치, 발견한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도현의 조사 활동이 들통났다. 윤 씨, 사무실로 좀 와보세요. 서강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도현이 촬영한 사진들의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도현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업무 기록입니다. 업무 기록이라고요? 서강필이 사진 중 하나를 들어보였다. 지하 3층 전자식 도어록을 찍은 게 업무 기록입니까?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만하세요. 서강필이 손을 내저었다. 윤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정체가 뭡니까? 기자, 수사기관, 아니면 경쟁업체에서 보낸 스파이.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대답 안 하시겠어요? 서강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팀장님, 윤 씨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서강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도현에게 다가왔다.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곳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도현은 관리 사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해고당한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파크스퀘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파크스퀘어에는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도현은 집에 돌아와 지난 2달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사진, 동영상, 메모, 영수증 사본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이제 진짜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윤도현 전직 도시계획 컨설턴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청사진을 그려야 했다. 파크스퀘어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도현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다. 38층 건물의 최상층에는 태산그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다름 아닌 그의 장인, 이태식 회장이었다. 도현은 담배를 물고 빌딩을 올려다봤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단지 입에 물고 있을 뿐이었다. 2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로 금연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여전히 담배를 입에 물곤 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파크스퀘어의 소유 구조를 조사하면서 도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파크스퀘어 운영관리라는 별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법인의 대주주는 태산그룹이었다. 즉, 자신의 장인이 파크스퀘어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것이다. 도현은 이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우연히 그곳에 취직한 것인지 아니면 장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태식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이태식 회장은 파크스퀘어의 CCTV 모니터링룸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장님, 야간 관리팀 직원 명단 좀 가져와 보세요. 네, 회장님. 보안 담당 과장이 가져온 명단을 보며 이태식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CCTV로 본 그 뒷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이 윤도현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일했나요? 2달 전부터입니다. 야간 시설관리 보조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연령대는 36살입니다. 이태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36. 바로 도현의 나이였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자꾸만 죽은 딸의 남편을 떠올리게 했다. 혹시 이 사람 이력서 원본 볼 수 있나요? 지금 인사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이태식은 윤도현의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전 직장도 일반 사무직이라고만 되어 있었고 자기소개서도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이상하네. 대학 출신인데 왜 이런 일을? 이태식은 다시 CCTV 화면을 들여다봤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윤도현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걸음걸이, 어깨선, 뒷모습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도현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2년 전 수진의 장례식 이후로 도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도현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설마 이태식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다. 혹시 도현이 정말로 파크스퀘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한편 도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파크스퀘어에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의혹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는 폐기물 처리 업체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파크스퀘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그린텍 환경이라는 곳이었다. 도현은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 봤다. 안녕하세요.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오셨나요? 파크스퀘어입니다. 접수 담당자의 표정이 약간 경직됐다. 파크스퀘어 관련 업무는 저희 부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몇 분 후 나타난 부장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파크스퀘어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신분증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도현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부장은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파크스퀘어 관련 업무는 기존 담당자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다른 분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새로 배정된 담당자인데요.
그렇다면 서강필 팀장님께 미리 연락을 받았어야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도현은 더 이상 우길 수 없었다. 하지만 부장의 반응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감지했다. 단순한 폐기물 처리 업체치고는 너무 경계심이 강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집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관 앞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용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파크스퀘어 시설관리팀과 그린텍 환경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보다 3배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그 차액은 관련자들이 나눠 갖고 있다. 증거는 그린텍 환경의 회계장부에 있다. 단 장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 도현은 메모를 여러 번 읽어봤다.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메모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맞았다는 뜻이었다. 파크스퀘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정행위였던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왜 자신에게 알려준 것일까? 도현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도현은 그린텍 환경 주변을 다시 탐색해봤다.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는 대신 멀리서 관찰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린텍 환경의 실제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직원도 10명 정도에 불과했고 처리 시설도 소규모였다. 파크스퀘어 같은 대형 건물의 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럼 실제 폐기물은 어디서 처리하는 거지? 도현은 그린텍 환경의 트럭을 따라가 봤다. 트럭은 파크스퀘어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그린텍 환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이었다. 중간 업체구나. 그린텍 환경은 단순한 중간 업체였다. 실제 처리는 다른 곳에서 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였다. 그런데 파크스퀘어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것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태식 회장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과장님, 내일 파크스퀘어 현장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쯤 가시겠습니까? 야간에 가겠습니다. 밤 11시경에. 보안 과장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회장의 지시는 절대였다. 다음 날 밤 11시 이태식은 파크스퀘어에 나타났다. 서강필 팀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그냥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 왔어요.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도 만나보고 싶고. 서강필은 식은땀을 흘렸다. 윤도현 문제로 이미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회장까지 나타난 것이다. 직원들이 지금 순찰 중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기다리죠. 이태식은 관리 사무실에 앉아 직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30분 후 김민수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다. 김 대리님이시죠? 수고 많으시네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그만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었나요? 김민수는 서강필을 슬쩍 쳐다봤다. 서강필이 미묘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 윤도현 씨 말씀이시죠?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꼼꼼해서. 꼼꼼하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김민수는 대답하기 곤란해했다. 서강필이 나서서 말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저것 캐묻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이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얻고 있었다. 윤도현이 바로 자신의 사위 도현이라는 것을. 혹시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태식이 파크스퀘어를 떠난 후 서강필은 불안에 떨었다. 회장이 왜 갑자기 윤도현에 대해 물어본 것일까? 혹시 윤도현이 뭔가 고발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서강필의 걱정과 달리 이태식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도현이 왜 신분을 숨기고 파크스퀘어에서 일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다. 며칠 후 도현은 또 다른 익명의 메모를 받았다. 그린텍 환경의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보라. 대표자가 서강필의 처남이다. 또한 지하 3층에 별도의 창고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파크스퀘어와 무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니 탈세 의혹도 있다. 이번 메모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도현은 서둘러 그린텍 환경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봤다.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말로 대표자 이름이 김진수였다. 그리고 김진수는 서강필의 처남이 맞았다. 역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강필이 처남의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였다. 그리고 지하 3층의 의문스러운 활동도 불법 임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 도현은 메모의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봤다. 나이 든 사람의 글씨 같았다. 그리고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태식은 서재에서 펜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명동 퍼시픽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 혼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메모를 다 쓴 후 이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도현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봐야 했다. 이태식은 메모를 봉투에 넣고 직접 도현의 집 앞에 놓았다. 그리고 멀리서 도현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지켜봤다. 도현은 세 번째 메모를 읽고 놀랐다. 이번에는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드디어 정보 제공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서강필이나 관련자들이 자신을 없애려는 것은 아닐까? 도현은 고민했다.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파크스퀘어의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화요일 오후 2시 도현은 명동 퍼시픽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장인어른. 이태식이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현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다, 도현아. 도현은 어안이 벙벙했다. 메모를 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앉아라. 이야기할 게 많다. 도현은 멍한 상태로 이태식 맞은편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장인어른께서 파크스퀘어 소유주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를 거기서 일하게 한 건 아니야. 이태식이 말을 끊었다. 순전히 우연이었어. 하지만 CCTV로 너를 알아봤지. 그럼 그 메모들도 내가 보낸 거다. 이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가 뭘 찾고 있는지 궁금했거든. 그리고 내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알고 싶었고.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장인의 계획이었던 것일까? 도현아. 이태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2년 전 수진이를 잃고 나서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걱정이 많았거든. 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진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치유가 필요했던 거지. 이태식이 도현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은 것 같구나. 파크스퀘어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너 같더라.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장인의 따뜻함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런데 정말로 파크스퀘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있다. 이태식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내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특히 시설관리 쪽은 전문 업체에 맡겨뒀는데 최근 들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에게 정보를 주신 건가요? 너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예전부터 그런 일에 뛰어났잖아. 도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장인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장인어른, 제가 찾은 증거들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안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해 줄 사람이. 이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떤 방법입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야. 파크스퀘어에. 도현은 놀랐다. 하지만 이미 해고당했는데 내가 오너야. 이태식이 미소를 지었다. 복직시킬 수 있어. 그렇게 도현과 이태식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파크스퀘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2월의 마지막 주, 서울에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대설이 내리고 있었다. 눈발은 저녁부터 시작되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고 새벽 2시가 되자 파크스퀘어 주변 도로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날씨에는 외부 활동이 거의 없을 터였지만 윤도현은 파크스퀘어 맞은편 스문의 시간 카페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태식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간 도현은 장인의 도움으로 파크스퀘어 주변에서 은밀한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 이태식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서강필의 수상한 활동은 주로 폭설이나 태풍 같은 악천후 날에 집중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리는 것이었다. 정말 오늘 뭔가 벌어질까?
도현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15분. 그때 파크스퀘어의 지하 주차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시작되는군. 도현은 서둘러 카메라를 준비했다. 망원 렌즈를 통해 보니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트럭의 번호판은 눈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차량 색깔과 크기로 보아 그린텍 환경의 폐기물 수거 차량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평소 그린텍 환경 차량은 오전 시간대에 와서 일반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새벽 시간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트럭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간 지 10분 후 서강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20분 후 트럭에서 내린 작업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옮기기 시작했다. 도현은 카메라 줌을 최대로 당겨 촬영했다. 작업자들이 옮기는 것은 일반적인 쓰레기 봉투가 아니었다. 특수 포장된 드럼통과 플라스틱 용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용기들에는 위험물질 표시가 붙어 있었다. 역시 일반 폐기물이 아니야. 30분간의 작업이 끝난 후 서강필은 트럭 운전자에게 검은색 서류 봉투를 건넸다. 돈 봉투임이 분명했다. 도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으로 촬영했다. 트럭이 떠난 후 서강필은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30분 후 다른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일반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남성으로 보였는데 서강필과 악수를 나눈 후 역시 서류 봉투를 주고받았다. 도현은 모든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정확히 촬영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다. 서강필은 지하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 후 자신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 도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카페를 떠났다. 다음 날 오후 도현은 이태식과 만나 촬영한 자료를 보여줬다. 이게 어젯밤에 촬영한 것들입니다. 이태식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런 일이 내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장인어른,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태식은 잠시 고민했다. 도현아, 이 문제는 단순히 서강필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어. 더 큰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정확히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아야 하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초조했다. 이런 불법 행위를 더 오래 방치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도현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다. 이태식의 도움으로 파크스퀘어에 가짜 신분으로 재입사한 것이다. 이번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으로 청소업체 소속 직원으로 들어갔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청소팀장인 이순자는 50대 여성으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도현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이순자 팀장님, 혹시 지하 3층 청소도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거기는 별도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한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요. 전문 업체에서 따로 청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며칠 더 관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하 3층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실체는 불법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이었다. 파크스퀘어 지하 3층 일부가 위장 화학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의약품 원료를 불법 제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 폐기물들을 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속여서 처리하고 있었다. 서강필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매달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 도현은 지하 3층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촬영했다. 각종 화학 장비들과 원료, 저장 탱크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작업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시설이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화학물질 제조 허가도, 폐기물 처리 허가도 없었다. 완전한 불법 시설이었다. 도현은 일주일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사진 150장, 동영상 20개, 음성 파일 10개, 그리고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출입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다. 1월 중순, 도현은 서울시 도시환경감사국을 찾았다. 제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익명 제보는 대부분 근거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현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상급자를 불렀다. 그리고 곧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즉시 합동 단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경찰까지 함께요. 다음 날 오전 10시, 파크스퀘어에 전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환경부 특별수사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 경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건물에 들어왔다. 서강필은 갑작스러운 단속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하 3층에서는 불법 화학 공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각종 화학 장비와 원료, 그리고 제조 중이던 불법 의약품들까지 모두 압수되었다. 서강필 씨, 체포하겠습니다. 서강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와 함께 불법 공장 운영자들과 그린텍 환경 관계자들도 모두 붙잡혔다. 단속 현장에는 이태식도 나타났다. 건물 소유주로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제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태식을 별도로 조사했다. 다행히 그가 이 모든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웠다. 회장님,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이태식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제 사위입니다. 수사관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사위분이 여기서 일하셨나요? 네. 시설관리보조원으로 2달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사위분이 직접 증거를 수집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놀라워했다. 일반인이 이 정도 증거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 사위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현의 전문성과 꼼꼼함이 이 모든 불법 행위를 밝혀낸 것이었다. 오후에 단속이 끝난 후 이태식과 도현은 파크스퀘어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수고했다, 도현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판도 있고 후속 조치도 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끝났어.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도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파크스퀘어가 보였다. 이제 그 건물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피해를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이태식이 도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거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지. 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해. 그리고 이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도현은 이태식을 바라봤다. 파크스퀘어 시설 관리를 맡아줄 수 있겠니? 이번 일로 시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현은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지 시설관리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번 몇 개월간 내가 한 일을 보면서 확신했어. 너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도현은 한참 고민했다. 과연 자신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 봐. 그날 밤 도현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파크스퀘어에 들어갔을 때의 어색함, 서강필과의 갈등, 이상한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의 당황함,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을 때의 성취감까지.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수진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던 자신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도현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며칠 후 도현은 이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결심했습니다. 파크스퀘어 시설 관리를 맡겠습니다. 정말이니? 고맙다, 도현아.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말해봐.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건물 운영전에 대해서요. 당연하지. 이번 일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그렇게 윤도현은 파크스퀘어의 새로운 시설관리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강필과 그 일당들은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불법 화학공장 운영, 폐기물 불법 처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크스퀘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제 그곳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도현이 있었다. 도현은 매일 밤 파크스퀘어를 순찰하며 생각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전문성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한겨울 폭설이 내리던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도현은 그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파크스퀘어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없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도현은 그 투명함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3월의 따뜻한 봄볕이 파크스퀘어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윤도현은 새로 꾸민 시설관리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파크스퀘어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서강필 사건 이후 진행된 도시환경감사국의 전면 조사는 3주간 계속되었다. 그 결과 서강필과 그린텍 환경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은 모두 기소되었고 불법 화학 공장도 완전히 철거되었다. 지하 3층은 철저한 오염 제거 작업을 거쳐 이제 정말로 일반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도현 씨, 새로운 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서 검토 완료됐습니다. 김민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그는 도현의 부팀장으로 승진했다. 서강필 사건 당시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협조적인 태도를 이태식이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감사합니다, 김 부팀장님. 이번 업체는 어떤가요? 클리네코라는 곳인데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정식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처리 과정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도현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예전 컨설턴트 시절의 습관이었다.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질문했다. 처리 비용이 이전보다 30% 저렴하네요. 네. 불법 업체들이 중간 마진을 과도하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업체와 직접 계약하니 오히려 비용이 절약됐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정직함이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현은 혼자 파크스퀘어 전체를 순찰했다. 이제는 낮에도 이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했다. 야간 근무만으로는 건물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5층 VIP룸에서 내려다본 파크스퀘어 주변 풍경은 평화로웠다. 공연장에서는 오후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쇼핑몰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전시장에서는 현대미술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게 진짜 파크스퀘어의 모습이구나. 도현은 감회가 새로웠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 지하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되었다. 오후 3시 도현은 이태식과의 정례 미팅을 위해 38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매주 화요일마다 파크스퀘어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이었다. 어서 와라, 도현아. 이태식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많이 가까워졌다. 단순한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된 느낌이었다. 이번 주 보고서입니다. 도현이 건넨 보고서는 한 장짜리였다. 예전 컨설턴트 시절에는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지만 이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다. 전력 사용량 15% 절감, 폐기물 처리비 30% 절약, 시설 이용률 20% 증가. 이태식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성과네. 시민들 반응은 어때?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시설이 깨끗해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불쾌한 냄새도 사라졌고요. 그럼 그렇지. 예전에는 지하에서 화학 냄새가 올라왔으니까. 이태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다. 장인어른,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지 말해봐. 최근에 몇 군데 컨설팅 회사에서 저에게 복귀 제안을 해왔어요.
이태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떤 조건들이었는데? 이사급으로 복귀하고 연봉도 예전보다 50% 인상해 준다고 하더군요. 파크스퀘어 사건을 해결한 것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제 가치가 올랐다고 하네요. 이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도현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거절했습니다. 왜? 저는 이제 도면 위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땅에서 답을 찾고 싶어요. 파크스퀘어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이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니?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큰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멋진 설계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파크스퀘어에서 야간 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태식은 도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현아, 내 말이 맞다. 겸손이 결국 회사를 살렸어. 내가 보여준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바로 그거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서강필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결국 내가 현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어. 이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도현아, 내가 파크스퀘어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었어. 그것은 리더십이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야. 도현은 장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컨설팅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겠지만 제 중심은 여기 파크스퀘어에 두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이태식이 도현에게 다가왔다. 파크스퀘어 현장 운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맡되 태산그룹의 다른 건물들도 함께 관리해주면 어떨까? 내 경험과 노하우를 더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거야.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각 건물의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 뭔가요? 태산그룹 산하에 스마트 시설관리 연구소를 만들어 보자. 내가 소장을 맡고 미래지향적인 건물 관리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거야. 어떨까?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구소라는 것은 다시 기획과 개발 업무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모두 공개해서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태식이 박수를 쳤다. 바로 그거야. 독점이 아니라 공유,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 그렇게 도현의 새로운 역할이 결정되었다.
파크스퀘어 현장 운영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스마트 시설관리연구소 소장이 되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도현은 파크스퀘어 15층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도망치듯 숨어들어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수였다. 팀장님, 내일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 오리엔테이션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몇 명이나 들어오나요? 5명입니다. 모두 젊은 친구들이에요. 1명은 건축학과 졸업생이고 2명은 기계공학과, 나머지 2명은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 도현은 기뻤다.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더 나은 시설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 아침에 제가 직접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파크스퀘어의 역사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도현은 다시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파크스퀘어 주변의 도시 풍경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도 마치 이 건물과 같았다는 것을. 한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후 어둠의 시기가 있었으며 이제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진을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크스퀘어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도현은 주머니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내봤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따뜻했다. 수진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너 때문에 무너졌지만 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앞으로는 내가 좋아했던 방식으로 살아갈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흔들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평온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직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도현은 그들에게 파크스퀘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게 될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 공간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숨기지 말고 보고해 주세요.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도현에게 다가왔다. 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말해보세요. 저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가 답했다. 완벽한 시설 관리요. 하지만 완벽하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젊은 직원의 대답이 힘찼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이들과 함께라면 정말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도현은 김민수와 함께 파크스퀘어 1층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했다. 팀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더 자신감도 있고요. 도현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다. 김 부팀장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도 강해졌고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팀장님 보면서요. 뭘 배웠는데요? 일을 대하는 자세요. 예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주인이시기예요. 우리 모두가 파크스퀘어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해요. 오후에 도현은 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해 여러 업체들과 미팅을 했다. 스마트 빌딩 기술, IoT 센서, AI, 기반 예측 시스템 등 최신 기술들을 파크스퀘어에 적용해 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술 도입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었다. 저녁 무렵 도현은 이태식과 함께 파크스퀘어 최상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차를 마셨다.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도현아,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김민수 부팀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그래도 시작은 내가 했어.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태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사실 나도 예전에는 현장보다는 회의실을 선호했어. 깔끔한 보고서와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했지.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도 더 자주 현장에 나가려고 해. 그리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여준 방식을 배우려고 해. 도현은 감동했다. 이태식 같은 경험 많은 경영자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슨 뜻이니? 처음에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왜 해고당한 직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도현아, 내가 수진이와 결혼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수진이를 잃고 나서 너까지 잃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 하지만 이제는 다행이야. 너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다행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날 밤 도현은 파크스퀘어 마지막 순찰을 돌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돌았다. 각자 맡은 구역을 점검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했다. 지하 3층에 도착했을 때 도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창고가 되었다. 팀장님, 여기서 뭘 하시나요? 새로 들어온 직원 중 하나가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라는 것을요.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현은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에는 연구소 설립 관련 회의, 오후에는 새로운 시설 관리 시스템 교육, 저녁에는 태산그룹 다른 건물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도현은 사진을 들고 아내에게 말했다.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열심히 살아볼게. 너라면 분명 내가 가는 일을 응원해 줄 거야. 사진 속 수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도현은 사진을 다시 책상에 놓고 사무실을 나섰다. 파크스퀘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건물 곳곳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야간 근무자들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 불빛이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을 나섰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크스퀘어의 새로운 시작, 윤도현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윤도현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와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